자, 봐볼게요. 지문학 지문이 여러분 진짜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 물론 인문 철학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 환율, 경제 나왔죠? 경제에서도 환율 나왔죠? 그리고 뭐 그 허블의 그래프 나오는 우주 팽창 이론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셋 다. 왜냐면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렵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에다가 계속 그런 거잖아. 세 개다. 이렇게 구성은 잘 안 해.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이제 이걸 풀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첫 번째 이제 비문학 이 문화 역사 이거를 뚜루루루 읽었어. 그래가지고 문제 나름대로 풀었어. 긴장했고 쫙 됐어. 그러니까 다 맞진 않았어도 어쨌든 풀었어. 그리고 띡 넘겼는데 환율. 아우 머리 아프지. 근데 처음부터 환율이라는 게 이런 건데 저런 건데 라는 일상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대박 뭐 하늘과 뭐의 관계 이래가지고 이럴 땐 이래지고 저럴 땐 저래지고 이러니까 이제 대가리가 살짝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문 쉽지 않았어. 간단한 그냥 그건데도 문제도 조금이고 이랬는데도 이제 이연타라 그러지 이런 걸.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살짝 지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도 어쨌든 끝냈어. 아 모르겠다 한 두 개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넘겼는데 또 허블의 이런 팽창 이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씨 이거 뭐야 추신성 어쩌라는 얘기야. 이 관측 결과가 어쨌다고?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거지. 그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또 그렇게 지문이 조금 사람을 이렇게 좀 짜증나게 만들었으면 문제는 조금 쉽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 1번 문제조차도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매 지문에 있는 1번 문제들도 만만의 콩떡 그냥 내용 주는 거 있잖아. 이거의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이거? 이렇게 돼서 말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말리거든. 그래서 수능에는 이렇게는 안 돼. 지문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세 개를 3연타로 주지도 않고 중간에 하나는 조금 쉬운 걸 줘.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조금 이래질 수 있게. 그러고 만에 하나 지문이 셋 다 좀 이런 식으로 났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 가벼워져. 그래도 이미 애들은 지진이 나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조금 가벼워져. 그러니까 수능은 니네를 배신하지는 않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막 나올 때 아씨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 정신줄 놔버리면 이거 뒤로는 그냥 밀리는 그냥 못 쓰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문학 풀면 뭐 문학이 쪽쪽 또 두와 또? 안 그렇잖아. 요즘은 문학도 두 문제 정도를 조금 어렵게 내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비문학에서 세 지문 나오잖아. 그 독서 지문 빼고 세 지문에서 세 개를 틀린다 치자고 하나씩을 틀린다고 치자고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다 맞아줘야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냥 1등급을 가려면 말이야. 이렇고 비문학에서 하나 이렇게 틀려줘요. 나머지는 다 맞고 이렇게 4개를 틀려주면 그럼 8점에서 9점 정도가 나가잖아.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거든. 90에서 92 이 사이에서 1등급이 나올 거거든.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문제를 풀고 이걸 해보잖아. 그러면 평가원에서 생각한 예상했던 커트라인보다 2점에서 많게는 4점까지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니네 실력은 그게 맞아. 평가원에서 제대로 보는 거야. 그런데 평가원에서 계산 못하는 건 뭐지? 여러분의 긴장감이야. 어쨌든 이게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하고는 또 다르거든. 막 떨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떨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니까 이 뭐나 니네 마킹할 때 조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삐져나가고 이런다. 그런 게 긴장감이거든. 그런 긴장감 때문에 니네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도 봐라. 10분 남았대. 그러면 충분히 마킹하고 나 다 풀었어. 그럼 충분히 마킹하고 충분히 이렇게 떠들러 볼 수 있거든. 아직 내가 조금 헤맸대. 아까 얘처럼 2개 중에 뭐 이거 뭘까 이러는 거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크잖아. 그런데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한 지문 남았는데 20분 남았잖아? 널널한 거지. 근데도 그때 시계 봤는데 20분 남았어. 다다다다닥 이렇게 떨리기 시작해. 이 진짜로 얘가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거든. 침도 끄끌끄끌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누가 다 똑같아. 근데 그걸 잘 생각해. 애들 시험 보는 애들을 살짝 보면서 등들을 쫙 보면서 전현도 떨고 있어. 저 새끼도 지금 떨고 있어. 저애 떨고 있을 거야. 저 새끼 오줌 마려울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좀 내려놓으라고. 시간을 확실하게 시간하고 싸우라고. 10분? 아이씨 놀라. 10분이면 진짜 별짓 다 해. 안 그래? 니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다 먹어. 10분이면. 콜라에다가 그거 다 먹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러 갈래? 그래서 커피 그거까지 가고 가는 데까지 이게 10분이야.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시간에 쫄지 말고 대신 다른 애들은 쟤네 지금 쫄고 있어. 쟤네들은 지금 다 쫄고 있어. 저봐 어깨 흔들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시험 때까지. 알겠지? 그리고 집에서도 학원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요즘은 이제 모의고사 풀 때 하루에 하나씩은 풀어야 된다. 풀 때 시간 재서 풀고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 집에서 편하게 양말도 벗고 막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이걸 풀 때의 나의 자세를 정말 제일 편하게 이러고 만들으라고. 그래야 찍어도 맞아. 찍는 것도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찍어도 맞다. 근데 마음이 달달거리고 벌써 시간 불안하고 이거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찍어도 틀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찾는 연습을 좀 알겠지? 잠은 잘 자야 되고 시험 전날 또 잠 잘 안 오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실력 발휘 해도 지금 우리가 만점을 못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마음을 조금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지문부터 볼게요. 4번 지문부터 볼게요. 4번 지문. 네, 보니까 역사주의 얘기들이 나왔어. 봐라. 일단 밑줄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안 한 사람들, 야, 너 너무 지저분하지, 니거. 색펜을 들어봐, 아가. 색펜. 색깔, 아무거나 색깔 있는 걸로 내가 칠하는 대로만 쳐봐봐, 한번. 자, 가볼게요. 역시 다, 나, 유형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 아니고, 왜 보통 뭐라 그랬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론이 나오지. 그래서 나에서는 그걸 적용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적용한 사례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그치? 대신, 뭐가 나오세요, 여기서는? 많은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나와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 학자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누가 누구 걸 더 발전시킨 거고 누가 누구를 비판했고 비판했으면 어떤 점에서 비판했고 이런 것들만 띵띵 표로 정리하거나 해놨으면 얘는 어렵지 않은 거였거든. 자, 가볼게요. 일단 밑줄만 좀 쳐볼게요. 가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일단 진보적 역사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많은 사상가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왔다. 그래서 진보적 역사관에 밑줄 쳤어요. 진보적 역사관 밑에 그걸 정립한 사람이 누구래? 비코래요. 그래서 비코 뭐 동그라미 쳐가지고 진보적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뭐였어? 그래서 비코의 진보적 역사관.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물론 많았대. 그런데 누가 비코가 정립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보니까 두 번째에는 비코가 이제 뭐하고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알의 관점, 안다는 거에 대한 관점을 두 개를 얘기해요. 데카르트 거랑 비코 거랑을 얘기했어.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일단 밑줄 쳐볼까요? 두 번째 줄에 데카르트,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비정량적인 사실, 밑줄. 비정량적인 게 뭔지 알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 이런 걸 말하죠. 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거에 갖는 이런 사실들에 갖는 믿음처럼 자명한 진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믿음은 바로 뭐라고요? 환상이래요. 환상에다 밑줄 치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봐. 데카르트 비정량적 사실 환상으로 연결했어. 이와 달리 자, 비코에 따르면 비코는 뭐라고 본다고요?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 발전의 원리를 추출해야 된다. 그 옆에 알메다가도 하나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역사에 대한 알미다의 암 밑줄 치고 역사 발전의 원리 밑줄 치고 연결.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 비코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비판했어 비코가. 얘는 뭐라 그랬다고요? 비정량적인 사실. 비정량적인 건 뭐에 불과하다? 이런 거를 빼고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반해서 얘는 뭐라 그랬냐면 비코는 알미라는 건 어떤 행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관념이나 관습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에서 역사에서 역사 발전에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줄에 상상의 능력 밑줄. 세 번째 상상의 능력 그 밑에 줄에 이성의 능력 밑줄. 맨 끝에 진보의 방향성을 지닌다까지 밑줄. 자, 비코 얘기예요.
그렇게 밑줄을 쳤으면 된다고. 그것들이 중요한 단어, 그것들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비코가 말하는 비코의 역사 발전 단계죠. 이거 세 단계로 얘기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비코가 상상 뭐였어? 상상의 능력에서 뭐로 간다고요? 이성의 능력으로 발전했다 라고 했거든? 이성의 능력. 그래서 이 상상의 능력 범주에서 뭘 얘기했었어요? 신이나 영웅들 이쪽으로 얘기했고, 이제 점차 그쪽에서 어디로 온대요? 이성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 쪽으로 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꽁뜨, 일단 밑줄 쳐야죠. 꽁뜨 밑줄 쳐서 그 밑에 실증주의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 얘도 단계가 있죠. 그래서 비코를 발전한 거죠. 비코의 이론을 발전시킨 거죠, 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자,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까지 갔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은 어떻다고? 세 번째 줄에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사회과학은 인류의 지식 발전 과정을 이거 밑줄 치지 마. 처음부터 살피고 반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으로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역사적인 방법,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과학에서도 이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학문은 일단 사회과학이고요. 가장 심오한 학문은. 그런데 그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역사에 관한 방법을 반드시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꽁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역사 그쪽에만 밑줄 쳤으면 돼요. 네 번째, 그래서 여기는 꽁뜨의 실증주의. 자, 꽁뜨의 실증주의인데 얘는 뭐를 하는지? 이 꽁뜨는 비코의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코하고는 기본 전제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아간다고 했냐면, 자, 신화적인 거에서 형이상학적인 걸로, 그거에서 뭐로 간다고? 실증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실증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회과학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였어. 나를 보니까 나는 포퍼가 나옵니다. 포퍼가 일단 처음에 포퍼에다 밑줄 쳤어? 나의 첫 번째 문단에 포퍼. 일단 밑줄만 그럼 쭉 쳐볼게. 얘는 그리고 쓸게. 포퍼에다 밑줄 치고 밑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 자, 이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런 거예요? 사회과학자나 역사가나 역사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경향에 대해서 알매 기초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 지금 여기 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싸잡아서 야, 쟤네 역사주의자들이야. 쟤네들은 진보적 역사관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잖아요. 얘 자체를 비판한 게 이제 나에 나오는 누구예요? 포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쳤지?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그 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포퍼에 따르면 역사주의가 얘가 바라보는 역사주의자들은 어떠냐면 실증주의를 수용에다 밑줄. 실증주의를 수용 그 밑에 반실증주의적 태도. 자, 이게 누구라고요? 포퍼가 바라보는 역사주의자들이에요. 포퍼가 바라보는 역사주의자들은 최근에 뭐냐? 어떤 면에서는 실증적인 거를 취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반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네 라고 본 거라고.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쳤죠? 그 다음 오른쪽 올라가세요. 오른쪽 맨 위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주의자들은 이게 누구 입장에서일까? 얘네들은 역사주의자들은 이런데 포퍼가 바라보기엔 얘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했겠죠? 자, 역사주의자들은 어떠하다죠? 거기만 그냥 밑줄 쳐. 역사주의자 이거고요. 첫 번째 줄에 자연현상에서 여기 밑줄 치지만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사회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반실증주의적 주장을 핀다. 이건 개념으로만 알면 돼. 나 이거 이해 잘 안 되는데? 그럼 밑줄 쳐놓으세요.
자연현상에서는 규칙성이 발견되죠. 예를 들면 장마, 아니 태풍. 우리나라 어때요? 매해 8월 말 9월 초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그렇지, 규칙적이야. 그래서 어느 해에 안 오면 어때? 이상하네. 태풍 올 때 됐는데. 이런 것도 아니나 다를까 또 와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계속 반복된 같은 상황에서의 반복된 걸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규칙성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이거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사주의자들은? 사회 현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거라고. 예를 들면 고3 애들이 매해 고3 애들이 9월 달에 제일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 애들 많다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 현상에는 규칙성이 있다 없다? 역사학자들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역사학자들은 뭐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택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실증주의적인 걸 택하니까. 자, 반실증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사회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라고. 반실증주의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띵띵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밑줄을 칠게요. 역사주의자들은 다른 한편에서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법칙이 요구된다고 주장. 이건 바로 뭐예요? 역사학자들이 두 개 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역사주의자들이 뭐 하는 거? 실증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반실증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나름대로 뭐 하되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의 어떤 법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를 아우르는 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문단 N은 그런데 포퍼는 여기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자, 잘 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밑에 밑줄 치세요.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법칙들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한된 조건에서의 법칙들을 적용까지 밑줄 쳤죠? 그러나 역사 그 밑에 줄 역사 법칙이나 경향성 같은 건 없다.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제한적으로 조건을 주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주 조금. 그치만 여기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이나 규칙성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본 게 포퍼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극명한 입장이 있잖아요. 이거에 기억을 보세요. 그 마지막 문단이야. 마지막 문단에 어떤 역사주의자와 다른 역사주의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냐? 어떤 역사주의자는 뭐라 그러는 거야? 세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각 사회와 문명을 개별 과정으로 봐서 역사 법칙을 시험할 수 있다고 보는 애들이에요. 있다까지 밑줄 쳐서 어떤 역사주의자랑 연결하세요. 근데 포퍼에 따르면 얘가 이제 포퍼가 그 어떤 역사주의자를 저거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 개별 과정을 구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험을 통과한 법칙이라는 건 그죠? 어디에만? 여기 밑줄 쳐야죠. 포퍼 밑줄 치고 일부 사례에만 부합하는 비과학적 가설에다 밑줄 쳐서 포퍼하고 연결. 그러면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고요. 기억 애들을. 그 다음 한편 다른 역사주의자 애들 얘네들은 뭐라고요? 그래 법칙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떤 경향성 어떤 흐름은 추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대. 경향성 추출에다 밑줄 쳐야죠.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비판했어요? 야 그건 경향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요? 예측의 근거로 사용되기 안 돼 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요. 밑줄은 그렇게 쳤으면 된다고요. 그거에 비슷하게 쳤으면 이 지문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자 포퍼에 그래서 역사관을 역사관과 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역사주의와 역사관을 비판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의 역사주의자들의 주장. 그냥 이론, 주장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얘네들의 이론은 이런 거였죠. 실증하고 반실증. 그래서 얘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역사 발전에 법칙은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포포의 역사관에서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포포가 무슨 얘기였지? 아, 포포는 지금 시작이구나. 또 딴 색을 써야 되네. 그냥 갈게요. 흰색으로 쓸게요, 얘는. 포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역사, 법칙이나 규칙성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역사주의자, 이게 이제 기억이에요. 어떤 역사주의자와 다른 역사주의자의 견해를 포퍼가 비판하거든. 자, 요게 기억이었어요. 지문상으로 얘가 기억, 얘가 니은이었잖아. 자, 이 기억이 얘기한 거 뭐였다고요? 개별 과정은 법칙 시험이 가능하다. 개별 과정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틀로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개별 과정으로 본다면 법칙을 시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아니, 법칙까지는 몰라도 경향성 정도는 그래도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포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 시험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그 결론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 사례에만 맞는 거일 수밖에 없다.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는 거다. 법칙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얘는 경향성이라는 거는 어떻대요? 이렇게 저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 변함.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근거로서 써먹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그럼 봐보세요.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진보적 비코라는 사람 어쨌든 역사는 뭘로 진보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서 그래? 그럼 어떤 규칙성이나 법칙성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로 간 거예요. 데카르트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역사 자체가 뭐니? 사회현상,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 이런 거니까 수학적, 과학적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라고. 뭔지 알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야, 환상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철저한 이성주의자니까 데카르트는. 그랬는데 비코가 아니다. 알미라는 건 역사 발전의 원리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봤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코가 역사 발전은 단계적으로 왔어. 상상, 인간의 능력이 상상 이거 위주였을 때는 신이나 영적이었지만 어쨌든 이성. 그래서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역사 발전에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역사 발전에서 가장 최상의 단계는 뭐예요? 뭐예요? 이성의 능력이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꽁트가 비코의 견해를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성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럼 이 사람도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신화 같은 거 얘랑 비슷하죠. 신화 같은 거 하다가 형이상학적 관념적인 걸로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실증으로 왔다. 그래서 얘는 비코는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꽁트는 뭐예요? 모든 학문의 짱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사회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도 뭐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을 탐구할 수 있다 라고 본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이잖아. 사회현상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뭐니까?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포퍼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 니네 그렇게 생각해?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포퍼는 아예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역사적인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역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봐라. 여기 있는 꽁트나 데코나 비코나 이런 애들이 뭐 이런 어떤 역사가 다른 역사주의자 기타 등등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얘가 포퍼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네들 비판하는데 역사주의자들의 이론은 뭐다? 야, 니네는 어떤 면에서는 실증주의를 택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실증을 택하네? 얘네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는 뭐가 필요하다? 역사 발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뭐하고 연관될까요? 얘하고 연관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규칙은 못 찾았지만 역사주의자들이. 그래서 얘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얘네 의견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웃기지 마. 역사에는 뭐가 없어? 법칙이라든가 규칙성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들었죠? 어떤 역사가 되래? 그래? 그러면 전체적인 규칙성은 없더라도 개별 어떤 행동 하나, 뭐 고3이면 무조건 3월달에 뭐 배가 아프고 한의원을 간다, 이런 식의 개별적인 거는 시험 가능하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포퍼가? 그래, 가능은 해. 그치만 그건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지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거나 규칙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고요. 또 이거는 아시겠죠? 다른 애들이 뭐 경향성은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그것도 경향이라는 건 언제든지 지 멋대로 근거가 불안정하게 바뀌기 때문에 걔는 인정할 수가 없지롱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진보적 역사관이 뭐 실증 반실증 같이 하고 있다는 거, 포퍼가 그걸 비판했다는 거, 이게 다예요. 1번 가나에 대한 서술 방식. 자, 서술 방식부터 나와요. 이 문제는 틀렸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죠.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 입장에서 가는 어땠는데요? 비코, 데카르트, 꽁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포퍼 한 사람이죠. 포퍼가 전반적으로 이걸 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니?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 포퍼 입장에서 기존 역사관, 뭔데요? 역사주의자들이죠. 진보적 역사관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인 거죠? 넘어가시고요. 이해. 자, 이런 것도 얘들아. 이거 이제 진짜 거의 일치 문제인데 일치 문제보다 살짝 어렵게 났죠? 그래서 1번 비코에 따르면 역사의 유년기부터 인간이 본성이 뛰어난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그랬어. 야, 역사의 유년기 때 얘는 뭐라 그랬지? 뭐예요? 영웅. 상상이 짱이었잖아요. 상상이. 나중에 이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유년기에는 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때는 뭐였어요? 상상의 능력을 지닌 존재였잖아요? 2번. 데카르트는 양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게 아까 그 비정량적인 사실이죠.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도 진리가 도출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믿음에 뭐라 그랬어? 환상이라며. 3번. 역사의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법칙을 통해 사회 현상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누굴 거예요? 역사의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법칙을 있다. 법칙이 있어. 법칙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꽁트의 실증주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이죠, 이게. 4번. 꽁트가 주장한 실증적 단계에서 사회과학은 이성으로 사회 현상의 원인을 찾는다더니 뭐로 찾으라고? 야, 사회과학에서 뭐로 찾으라고? 이성이 아니라 역사로 찾으라고 했잖아. 이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성이 아니라 역사로 사회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5번. 진보적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 속의 문명은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문명을 통해 단계를 구별할 수 있지 않다고요? 첫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다른 문명이 기존 문명을 대체하면서 역사가 진보해 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문명이 진보를 지지하는 거지. 알겠는 거니? 6번. 비코와 꽁트에 대해서 다르지 않은 것 찾아보래. 1번. 얘는 둘 다 모두 역사 법칙을 통해서만 인간 사회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죠? 야, 얘가 얘 거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똑같겠죠? 두 번째, 비코는 사회현상에 대한 알을 자명한 진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관점을 비판했다. 야, 비코가 데카르트의 관점 어떤 거였어요? 데카르트가 사회현상이 뭐니? 비정량적인 거잖아요? 비정량적인 거에 대한 알이 진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틀렸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비코는 사회현상에 대한 알을 비정량적인 사실은 환상이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의 관점을 비판했다. 이래야 하는 거죠. 됐죠? 7번. 자, 포퍼 입장에서 기억, 니은 비판한 거 이거죠. 이거 비판한 거 답은 뭐예요? 그럼 이거 너무 쉽죠? 기억 2번이죠.
기억은 역사에서 어떤 법칙을 도출하더라도 얘네들이 만약에 그래도 역사의 일부 사례에만 적용된다니까 라고 포퍼가 비판을 했으니까 이런 점을 간과했어 라고 얘기하겠죠. 포퍼가. 맞니? 8번. 자, 보기 주제와 관련한 사상들이다.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나? 보기가 어떤 관점인지. 이거는 쉬운 거죠. 보기가 어떤 관점인지만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끝나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얘는요. 보기에 가는 뭐예요? 가는. 가자. 역사적 과거는 자연과학적 과거와 구별되라. 야, 이거 구별시킨 거 뭐였어요? 안 구별시킨 게 실증주의예요. 구별시키는 거 뭐예요? 반실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걸 짬뽕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역사학자들은. 어쨌든 자, 반은 그래서 반실증주의죠. 그러면서 보세요. 역사를 네 번째 줄 봐봐. 가의 네 번째 줄. 특정 사건을 규칙성의 사례로 보는 자연과학자와 달리 역사가는 특정 사건을 규칙성의 사례로 보는 자연과학자. 얘는 뭔데요? 실증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과는 달리 반실증주의니까 역사가는 인간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역사주의자는 역사주의자죠? 이쪽 포커 쪽은 아니잖아요. 역사주의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반실증이니까 사실은 누구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꽁트 같은 애하고는 완전 대립선에 있는 애들이겠죠. 얘는 반실증이니까. 그 다음 나에 보니까 객관적인 역사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의 발전에 따라 진보한다. 누굽니까? 인간 중심. 인간의 주관적 능력에 따라, 주관적인 거에 따라 계속 발전한다. 진보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나는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주의자라고요. 요걸 찾았으면 어려울 게 없었죠. 자, 1번. 포포는 역사주의자와 달리 자연과학에서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는 인간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가의 입장에 동의하겠군. 자, 가가 얘들아 누구라고요? 반실증주의자거든요. 반실증 얘네들이 자연과학에서의 법칙과 같은 걸로 인간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얘네는 그랬죠. 가는 잘 봐. 가 애들은 반실증주의자라고요. 반실증주의자들은 자연과학과 같은 규칙성이 사회과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 많이 얘들아 따라하고 있니? 그런데 포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알겠는 거야? 다시 본문에서 봐드릴게요. 본문에서 얘들아 나의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봐. 나의 세 번째 문단의 맨 위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포포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제한된 조건에서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있다니까. 그러나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법칙이나 경향성이 있지는 않아 라고 본 거라고. 얘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얘네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아니 개별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관점 때문인 거예요. 그래, 제한적으로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좋아.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그 사례에만 적용되는 법칙으로는 인정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포포 입장은. 그런데 자, 가는 반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를 맞게 해볼게요. 포포는 역사주의자와 달리 자연과학에서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는 인간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본 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군. 포포는 제한된 조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자, A, E 도금이에요. D죠. 4번이죠. D는 뭐니?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이행이에요. 다른 상태로 옮겨간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의 이행은 뭡니까? 실제로 행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했어. 그러면 야, 너 그 약속 꼭 이행해야 돼? 얘 이행이 뭐예요? 꼭 지켜야 돼? 이 뜻이잖아요. 이거로 쓰인 거고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이행 이거는 알겠어요? 좀 더 이거는 관념적인 쪽이거든요. 실제 행동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나죠. 법칙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태로 옮겨진다, 옮아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요 4번이었고요. 넘어가서 자, 자본의 이동이 어떤 것으로 읽어볼게요. 자, 얘는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 A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잠깐 볼까요? A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그냥 얘기 나와버렸지. A에서는 수익률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사례, 영향 미친 사례 와 뭐가 나왔어요? 그 반대도 나왔죠. 변동 환율이 수익 투자율에, 그러니까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환율과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런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뭐라 그런다고? 이자율 평가설 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 이자율 평가 두 번째 문단, 이자율 평가설에 의하면 뭐라 한다고요? 이자율은 어떻게 간대요? 점점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균형 환율을 맞추게 된대요. 적정선에서 그렇게 된대요. 그 이유도 다 나왔죠. 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사면 그만큼 돈이 몰리니까 딴 데가 어떻게, 여기 게 어떻게 돼? 이자율이 떨어진다고요. 당연하잖아. 자, 국내하고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게 지금 더 비싸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좋아.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걸 만약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낮아지죠, 당연히.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아까 눈에 보였을 때는 여기가 훨씬 우리나라가 많은 것 같았는데 외국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외화를 거래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다? 환차 손이 날 수도 있고 환차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달러를 샀는데, 내가 달러를 지금 사서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팔았는데 이게 달러가 올라버렸어. 환율이 올라버렸어. 이랬을 때 내가 팔 때 오르긴 올랐지만, 처음 내가 살 때보다 오르긴 올랐지만 그때 더 올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익이 난 게 아니지. 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 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차가 뭔지 알지?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가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샀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또 이게 달라졌어. 환율이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뭘 볼 수도 있어. 뜻하지도 않았는데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계속해서 그렇게 조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간다? 적정해서 균형 환율에 이르려는 경향이 있다. 이건 누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돈은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애거든요. 누구 하나가 뭐 나라에서, 어떤 나라는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경제를 죽이려고, 어디 환율을 높이려고 어떻게 움직인다? 뭔가 방법을, 정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돈이 하는 거예요. 무튼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은, 자,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환율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하나 해보시면 국내 이자율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해외 이자율에다가 뭐 현재 환율 마이너스 미래 환율 빼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하고 가능하다 지금 그랬어. 그냥 간단하게만, 자, 국내 환율은 해외 환율에다가, 국내 이자율처럼 환율이 아니라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현재 환율
에서 미래 환율, 그러니까 예상 환율, 한 달 후든 1년 후든 이거에서 현재 환율을 뺀 거.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예를 든 걸 보니까 자, 뭐 우리나라가 연 9%고 자, 일단 해볼게요. 얘가 9%고요. 얘가 해외 이자율이 6%고요. 그냥 이거 본문에 있는 거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환율이 1,200원이래요. 이게 1,200원이고요. 예상 환율이 1,260원. 1,260원, 1,200원. 그럼 얼마예요? 6, 5, 얼마 되는 거야? 그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아니 뭐야.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하고 1년 후에 이쪽에다 투자하고 1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의 채권 수익률에다가 이거요. 이거 수익률 6%에다가 여기에서 5가 나오죠. 그래서 총 11%의 봐봐 얘들아. 이쪽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봤을 때 어느 게 높냐고요. 얘는 9%의 수익률이잖아요. 1년 후도. 얘는 11%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당연히 어디로 투자하겠냐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미국으로 투자를 하겠죠. 많은 그런데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의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에 따라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자,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을 한다고요. 이쪽으로 이게 쭉쭉쭉쭉 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면 미국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진다는 건 이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 문제는 요거야. 요렇게 이쪽에다 미국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국의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여기는요. 이 수익은 고전이 되잖아요. 지금 투자자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에 이자율은 상승한다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국내 이자율은 상승하고 미국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계속 순환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택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쪽이 많아지겠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치? 수익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일로 나갔어요. 일로 나가면 또 얘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이쪽은요? 올라가겠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요즘 20, 30대 애들이 주식 이런 거 많이 한다네.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언제 사야 돼요? 외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언제 사야 돼요? 이때 사야죠. 이때. 처음에 이때 들어가야죠. 여기 이미 이렇게 되네? 수익률 나오네? 들어가면 늦죠. 이게 꼭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할까? 모르지 나도. 그거 알면 나 부자 되겠지.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고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이게 머리다. 11%가 최대한이다. 이제 내려갈 거야. 이제 몰릴 거야 싶으면 빨리 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자율 아직 낮을 때. 그러니까 낮을 때. 이때 들어가야죠. 그래서 올랐어? 바로 또 빼야죠.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20대에도 여러분 아시죠? 20대도 10대에도 여러분 지금 이때도 세계 억만장자에 이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이게 꼭 우리나라하고 미국만이 아니죠. 미국은 기본이고요. 미국을 전제로 해서 세계 증시에서. 요것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환차선 이런 거 잘 계산할 수 있으면. 지금이야! 이 타이밍만 알 수 있으면. 그럼 나한테 연락 좀 주세요. 쌤 지금 뭘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거. 하여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오르고 저쪽이 오르고 뜬뜬뜬뜬뜬뜬뜬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게 뭘로 갈 수밖에 없다? 균형 환율을 이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자, 세 번째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런데 미래 환율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도 해외 투자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기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래 환율에 대한 예상. 봐봐. 야, 너는 우리들이 투자자인데 너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뭐 바이든이 이러고 우리나라 또 이제 대선할 거고 좀 이걸로 볼 때 내년에 환율이 올라 라고 너는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려 이럴 수도 있고 미래의 환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당연히 달라지죠. 이걸 알면 귀신인 거고 펀드 회사들이 다 이거를 하려고 대가리들 삼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얘기예요. 환율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상황이죠. 만약에 환율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환율이 내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화를 잔뜩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밑줄 치는 건 아니야. 더 많은 달러가 외환의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 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외환이 많이 들어오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미래의 환율이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율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했을 뿐인데 실제로 환율이 내려가게 된 거죠. 됐습니까? 요거 이해된 겁니까? 자, 야,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디다, 외국, 우리나라. 어디다 해야 돼?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다 해야지. 우리나라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 많아진다고, 투자가. 그럼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지겠지. 우리나라 이쪽 주식시장에 돈이 많아질 거냐? 그럼 또 여기는 어떻게 돼? 이자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도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떨어진다고 실제로.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환율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투자했을 뿐인데 환율 하락이 현실화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자율 평가서에 따르면 환율이 변동할 별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이 기대 심리가 뭔데? 아, 환율 내릴 거야. 아, 오를 거야. 이거요. 이거에 따라서도 환율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지? 그래서 뭐에 따라? 투자자의 기대 심리. 기대 심리도 뭐를? 환율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 환율이 뭐에 따라, 환율은 뭐 할 때 하는 건데? 환율을 알려면 기본적인 게 뭐니, 얘들아? 자본 이동이잖아요. 자본 이동이 무슨 말이냐고요? 내 주머니에서 네 주머니로 간다. 돈이? 이건 자본 이동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이 안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건 환율하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본 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자본 이동은 뭐예요? 너가 미국 사람, 미국 증시고 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네 증시를 사요. 너가 내 거를 사요. 우리나라 걸. 이런 게 뭐예요? 환율이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는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맨 위에 봐봐.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환전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이 없다는 전제. 이렇게 줬어요. 처음부터. 봐봐. 아까 우리 이런 이자율에 따라 내지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에 따라 내가 수익을 많이 보게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한 3%의 수익을 보게 됐어. 좋죠.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많아. 여기서 뛰고 여기서 저기서 뛰고 막 뛰어. 세금 띄고 수수료 띄고 이러고 나니까 3%가 뭐 한 1%밖에 안 돼. 그럼 난 수익률이 3%는 낮지만 실제로는 1%밖에 못 먹은 거였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한 1% 났어요. 내가 수익이. 다행이다. 망하진 않았죠. 1% 났는데 수수료가 1.2% 들어갔어요. 그럼 난 마이너스죠, 오히려. 0.2% 마이너스잖아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렇다고요. 실제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야? 전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환전 수수료 없고 거래 비용 같은 거 따로 안 들어가고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일단 이런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요. 자본 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환율 아시겠죠? 이제 자본 이동을 할 때 이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뭐다? 첫 번째 제일 큰 게 바로 이 이자율이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환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쨌든 그럼 뭐 봐요? 이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수익률이란 얘기잖아요. 뭐가? 환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이자율 이게 제일 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수익률이란 얘기고요. 세 번째 뭐예요? 투자자의 기대심리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제일 좌지우지하는 게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자율이라고요. 왜? 수익률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오를 것 같아, 낼 것 같아 비슷하죠 둘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자율은 어때요? 이자율이 오르면 무조건 사요. 오르면 사요. 수익률이 높으면 산다고. 이러니까 얘 눈에 보이는 애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중에 뭐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자율 평가선.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문은. 됐습니까? 할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지네? 그럼 이자율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져. 많아. 돈이 많아. 희소 가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자.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 왜 올라가? 1번이 틀렸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제대로 진짜 이게 머리 지진 난 거라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A는 갑의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 A 알죠? 이런저런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설명이었죠. 얘는 뭐 국내 채권의 이자율이 5%고 뭐 미국 채권은 3%고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갑이 $10,000를 원화로 바꿔서 채권에 1년간 투자한 다음에 그러니까 달러로 지금 얘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달러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그 사이에 1,050원이 됐어요. 망했죠. 어쨌든 그 얘기예요. 갑의 투자는 투자 시점에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된다? 얘들아, 갑의 투자는 한번 써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국내 채권이 자 국내 이자율이 5%예요. 국내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뭐라 그랬어? 미국의 이자율이 3%예요. 3%인데 모두 투자 위험이 없다면 이 같은 투자 수익률 차이로 인해 달러에 대해 원화의 교환 비율, 환율 이러니까 자 얘가 지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봐라 얘들아 이자율이 높으니까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얘가 내려가겠죠. 원화의 교환 비율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 국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면 환율이 내려간다고요. 지금 이거예요. 1번. 갑의 투자는 투자 시점에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요? 환율 내려간다니. 방금 했잖아. 그지? 환율 상승이 아니죠. 뭐가 돼요? 원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투자할 거냐. 이게 수익이 좋으니까. 두 번째. 자본 이동의 얘네 지금 자본 이동이에요? 야, 국내에서 갑이 국내 걸 사면 그럼 자본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갑이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채권에 1년간 넣어놨다. 오케이. 자본 이동의 거래 비용은 환율 변동의 영향. 이건 말도 안 되지. 얘들아,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이 전제 자체는 거래 비용이 없다고 전제를 했지만 없을 순 없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그렇다고 봐라. 야, 어떤 미국의 A가, 미국 사람 A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지네 딸, 미국 사람이야. 근데 너 같으면 어디다 투자하겠니? 이자 3% 주는 데다 하겠니? 5% 주는 데다 하겠니? 당연히 5% 주는 데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 돈 달러를 바꿔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여기다 투자했단 말이야. 됐죠? 이런 상황인데 이 투자하는데 드는 거래 비용이 10원이라도 안 들겠냐고요. 당연히 들지. 그죠? 이건 지금 전제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이 들었어요. 100원이 들었어. 얘가 딴 돈을 했다. 하여튼 얘가 이익이 된 돈은 뭐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100만 원 마이너스 100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 비용이 뭐 어디 갔나? 거래 비용은 뭐라 그랬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긴 하죠. 다 돈인데. 세 번째, 갑은 국내 채권에 1,000만 원을 투자했죠. 총 50만 원에 상응하는 달러 수익을 얻었다. 맞아요? 국내 채권 1,000만 원에 투자를 해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그랬어요? 아닐걸요? 왜 아니에요? 환율이 1,050원으로 올랐다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왜 이득이 되겠어?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4번 1년 후에 환율이 1,050원보다 만약에 덜 올랐다. 뭐 한 1,020원 이렇게 올랐다면 갑은 달러 기준으로 손실을 봐요? 그렇진 않죠. 그래도 뭐예요? 그냥 자기가 치는 환차 손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좀 줄었다고요. 이해된 걸까? 12번. 자,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한 거 찾아보래요. 현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달러 예금의 이자율은 연 1%, 원화 예금의 이자율은 연 2%다. 어디다 투자할래? 어디다 투자해요? 원화에다 해야죠. 원화가 2%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달러 예금의 투자 수익률과 원화 예금의 투자 수익률이 같을 거라고 기대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할지 외국에도 할지 모르겠네. 그잖아요. 알 수 없네요. 같다며 그 기대치가. 같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 국내 투자자는 원화를 가지고 있고 환전의 거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한대요. 그러면 자 1번 국내 투자자의 대부분은 달러 예금 대신 원화 예금에 투자할지 안 할지 모른다게. 왜? 수익률을 같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거 어디다가 할 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금에 투자할 것이므로가 틀렸고요. 두 번째,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예상 미래 환율은 990원이에요? 얼마예요? 얘네가 지금 이 투자하는 건 1% 이자율 2% 였으니까 뭐가 돼요? 1,000원에 1,010원이 되겠죠. 1% 990원이 아니라 1,010원이 되죠. 그래서 달러 예금에 투자하면 연 1%의 예상 환차 이익이 발생하죠. 손이 아니라. 그죠? 3번.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 예금의 투자 수익률을 연 3%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어디가? 2%랬는데 무슨 3%야? 2% 기대하고 있다랬죠. 4번. 달러 예금에 투자할 경우 예상 환차익이 연 1%지요. 이걸로 모아 국내 투자자들은 1년 후 균형 환율을 1,10원으로 예상하겠죠. 답이죠. 원화 예금의 이자율이 연 2%로 더 크지만, 맞죠? 더 크지만 원화 가치의 하락, 그쵸?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된다면 그때 예상 환차 이익을 고려한다면 국내 투자자 대부분은 달러 예금으로 투자를 할지 그래도 국내로 할지는 알 수 없단게. 왜? 예상 수익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이게 함정이죠. 고려했을 때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고려해도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국내에 투자할지 달러로 투자할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음. 미래야 맞는 거지. 3번 기업과 바꿔쓰기 적절한 거. 자, 환율은 실제로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니네가 개념을 알고 있나 해서 낸 문제거든요. 보세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미래 환율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실제로 환율이 내려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원화 수요는 어때요? 여러분, 원화 수요가 많아야 뭐 됩니까? 많으면 환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또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개념 낸 문제라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죠. 본문 내용하고 상관없이 13번 문제는 그냥 환율이 내려간다 올라간다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낸 거예요. 3번 국내 투자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질까요? 국내 투자 기대 수익률, 야 환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국내 투자 수익률은, 기대감은 높지. 당연히 사야지 환율이 떨어지면 높아질 것이다죠. 3번이 틀렸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이 낮아진다. 당연히 2번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겠죠. 당연히 우리 거 설마 그러겠죠. 환율이 낮을 때. 그다음 자 허블 우주팽창론. 자 얘는요. 거기 밑줄 좀 쳐볼까요? 처음에 첫 번째 줄에 표준 우주 모형. 이게 이제 최신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 밑줄 쳤죠? 그 밑에 줄. 아니. 두 번째 줄에 그냥 그걸 해보세요. 암흑 에너지.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기억까지 연결. 암흑 에너지랑 기억을 연결해 놓으세요. LA형 초신성들에 대한 최근의 관측 결과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죠?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지구인들이 암흑 에너지가 있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뭔지 실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실체도 모르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그 관측 결과가 뭔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해 나오는 겁니다. 자, 허블의 법칙에 보면요. 허블의 법칙 밑줄 치고요. 뭐 한다는 거라고요? 세 번째 줄 정도 볼까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고요. 어쨌든 자, 우주가 팽창한다. 그 밑에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면 우주 팽창률, 이게 이제 팽창하는 속도래요. 우주 팽창률에다가 뭐 네모를 쳤든 뭐 했든, 자, 우주 팽창률은 뭐하고 뭐로 구할 수 있대요? 그 밑에 줄에 있는 후퇴 속도, 그 다섯 줄 내려가면 은하까지의 거리,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대요.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또 뭘로 구하는데? 그 밑에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적색편의를 관측한대요. 적색편이 얘를 관측한대요. 거기까지만 일단 밑줄 쳐놓고 그 뒤에 건 정리해버리면 되죠.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백색 외성의 폭발로 만들어져 점차 밝아진 뒤 서서히 어두워지는 NI형 초신성을 관측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또르륵 내려와서 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거의 끝부분에 오면 따라서 있는 데 있죠. 그 바로 위에, 여기는 밑줄은 아니어도 그냥 보면 되죠. NI형 초신성의 탄생이 있는 거죠. 얘가 폭발할 때 질량이 동일하고 폭발로 가장 밝아지는 시점의 밝기인 실제 밝기가 동일하다. 그래서 NA형 초신성 중에 관측되는 최대 밝기가 어두운 것일수록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봐요. 실제 최대 밝기와 관측되는 최대 밝기 차이를 활용해서 N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그래서 팽창률을 구한다고까지 됐어?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런 팽창률을 구하는데 1998년 여기 말입니다. N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구 팽창률이 감소해? 웃기죠? 웃기죠? 자, NA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지구 팽창률이 감소해. 왜 그럴까? 뭐든지 어때요? 인력이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저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팽창률이 감소할 수가 있지? 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보니까 빛은 어딘지 알죠?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함으로 먼 거리를 이동한 빛일수록 더 오래된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룩백 타임 효과라고 한대요. 보이는 게 더 오래된 거다. 이거죠. 우리로부터 거리가 먼 곳의 우주 팽창률은 그만큼 더 과거의 우주 팽창률이라는 뜻이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걸 고려해보면 허블 그래프에서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자, 여기 밑줄 치시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허블 그래프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와 후퇴 속도였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높아진다. 였거든요? 그 위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감소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초신성이 그렇게 보였다며. 감소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팽창률과 속도입니다. 지금 개념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암흑 에너지 얘기죠?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없진 않잖아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물질과 인력이나 이런 게 의해서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우주에 뭔가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유발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다. 그걸 뭘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그 암흑 에너지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지문이었어요. 물론 이 마지막 거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이걸 얘기를 했대. 우주상수 이런 거로 얘기를 했지만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 못했죠.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정적인 우주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했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우주상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했던 건 아니라고요. 자기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걸 그럼 우주상수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상수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바라보고 가정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와 그런 비슷한 성질의 것이었네 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표준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여기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암흑 에너지를 가정하고 있다고요. 왜 가정이라고 해요? 실체는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요? 왜 얘를 가정하냐면 뭐 때문이래요? 기억 때문이죠. LA 초신성에 대한 최근 관측 결과. 를 뭐하기 위해서요? 설명하기 위해서죠. 얘를 가정하지 않으면 얘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를 가정했다. 이거고요.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허블의 법칙이었죠. 허블의 법칙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건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은하계 사이가 멀어진다. 일단 속도 뭐 멀리 있는 걸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뭐 이런저런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후퇴 속도와 거리라는 그래프를 놓고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주의 팽창 속도인 우주 팽창률을 나타낸다. 자, 여기에서 본 우주 팽창률인데 이 우주 팽창률을 볼 때에는 뭐와 뭐를 구하면 돼?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적색편이 그렇죠?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적색 편의를 관측함으로써 알 수 있대요. 얘는 멀어지고 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의 파장이 실제보다 길게 관측되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자, 얘는요. 빛의 적색 편의가 클수록 뭐 한다고요? 후퇴 속도가 빠르다. 였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요. 백색 외성으로 백색 외성의 폭발로 밝아진 다음에 어두워지는 NA형 초신성을 자 이걸로 밝아진 다음에 어두워지는 NA 초신성을 관측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그러죠. 폭발할 때 질량이 동일하고 얘는 폭발 시 질량이 동일하고 폭발 후 가장 밝아지는 여기에서 실제 밝기가 그러니까 못 갔어. 폭발 후 가장 밝아지는 시점에서의 밝기인 실제 최대 밝기가 동일하다. 얘도 동일하다. 그래서 얘를 관측해서 알 수 있다. 계산함으로써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랬고 그런데 자 그래서 얘는 우주 팽창률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였는데 웃긴 건 최근 들어서 뭐 한다고요? N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자 NA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뭐 한다고요? 우주 팽창률이 감소하게 됐대.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적용해서 룩백 타임 효과를 적용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고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이게 감소한다는 건 자, 이렇게 보면 돼. 요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해봤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팽창률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암흑에너지, 어떤 청력이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붙고 이러면 속도가 느려질 텐데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밀어내는 힘을 뭐로 설명한 거다? 얘로 설명한 거다. 암흑에너지로 설명했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은 암흑에너지를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우주상수라는 거에 어떤 역할이나 개념이 뭐랑 비슷했다? 이 암흑에너지랑 비슷했다까지.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아인슈타인은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를 도입했다고요? 아, 몰랐단 게? 아인슈타인도 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힘은 있어. 그걸 우주상수라고 표현을 해놨던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아, 그게 암흑에너지예요. 이렇게 된 거고. 1번이 틀렸죠? 15번 기억의 내용을 추론해보자 그랬어. 기억 이거 관측 결과 이겁니다. 요거를 추론하면요, I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초신성의 후퇴 속도가 더 느리다. 어때요? 가까울수록 후퇴 속도가 느리다? 맞아요?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자, 봐봐. 거리가 멀수록 팽창률이 낮아지고 결국 팽창 속도는 빠르다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후퇴 속도가 느리다? 가까울수록 느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N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 값이 작을수록, 자 볼게요. 어디 갔어? NA형 적색 편의 여기 있다. 적색 편의 값이 작을수록, 이게 낮다면 속도도 낮은 거죠. 작을수록 그곳에서 우주 팽창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죠. 그럼 2번이 맞겠네, 그죠? 자, 여기는 요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돼요. LA 초신성의 LA 초신성의 얘의 거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가까울수록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는 커진다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또 후퇴 속도가 느린 거는 적색 편의 값이 느리다는 얘기고요. 그죠? 이게 높으면 높다니까 느리면 느리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거리가 가까울 때 결국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고요. 16번 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3번이죠.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기 전에 별의 질량과 무관하게, 그죠?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실제 최대 밝기가 일정한 아이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끝부분쯤에 있었죠. 어쩌고저쩌고 초신성이 되는데 뭐 동일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이요. 자, 17번 얘는 초신성에 대한 관측 결과와 추가 정보들이다. 어쩌고저쩌고 가봐라 이랬어. 자, 최대 밝기에서의 겉보기 등급. 그런데 A의 겉보기 등급을 모른대요. 가를. 그리고 적색 편의값 B의 적색 편의값도 모른대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 밝기는 등급으로 뭐 하고 값이 작을수록 밝다 라고 했고요. 밝기는 값이 작을수록 밝다. 우리로부터 천체까지의 거리는 우리에게 관측되는 밝기를 나타내는 겉보기 등급에서 실제 밝기를 나타내죠. 이거를 뺀 값을 비례한대요. 이 초신성의 최대 밝기에서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0이래요. 자, 봅시다. 1번 A는 C보다
A는 C보다 후퇴 속도가 느리다. 뭘로 알 수 있죠? 적색 편의값 해보세요. 적색 편의값이 A가 작잖아요. B보다. 그지? 적색 편의값이 작으면 뭐라고요? 속도가 느리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C보다 느리죠. 맞습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맞죠? 느림으로 가는 22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죠. 맞죠? 그 다음 2번 B는 C보다 관측되는 최대 밝기가 더 어둡죠. B는 C보다. 그죠? 얘가 더 어둡기 때문에 나는 0.90보다는 커야 되죠. 얘가 어두우니까. 맞아요? C가 지금 90이잖아. 그러니까 90보다는 커야 되겠죠? 3번 A가 20이고 나가 0.95라고 한다면 관측 결과는 우주의 팽창과 관련해서 허블의 법칙에 부합하겠군. 맞나요? 자, 가가 20이라고 쳐요. 가가 20이라고 치고 나가 0.95라면 그럼 어때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속도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허블의 법칙에 맞는 거죠. 맞습니까? 4번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측 결과가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3번처럼 나오면 되죠. 그죠?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측 결과가 지지하기 위해서는 가는 20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나는 0.95여야 되나요? 0.95보다 작아야 되죠. 왜? 자, 얘들아. 순서가요. 거리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가가 20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거리 순서는 어떻게 돼요? A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C, 그 다음 D. 맞아요? 얘들아. A를 최대 밝기 20으로 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가까운 순서는 A, C, B 맞잖아요. 20, 22, 24니까 A, B, C A, C, B 얘래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룩백 효과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면 멀리 있는 애이니까 먼 과거 이 기준으로 보자면 뭐예요? B, C, A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그러면 B가 가장 B, C, A 중에 팽창 속도가 제일 느린 거잖아요. A가 제일 많은 거잖아. 팽창 속도가 제일 빠른 거잖아요. 제일 끝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A를 가지고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암흑 에너지 존재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20인 경우엔 나가 0.9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요거 보단 작아야 허블의 법칙에 맞는 거잖아요. 4번이 틀렸죠.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증가한다. 뭐 어쩌고 이랬잖아요. 5번 우주 팽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건 관측 결과가 지지하기 위해서는 나가 0.95일 경우 가는 20보다 커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나가 0.95라면 가는 2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설명하지 못하는 힘이 바로 암흑 에너지다 한 거고요. 됐나요? 자, 이번에 순위상추는 또 나왔죠. 이게 그 수특이랑 수안에 있는 거여서 자꾸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좀 내용은 좀 알아두세요. 그래놔야 이런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지? 자, 얘는 뭐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뭐였을까? 문학은? 하나만 불러봐. 25번이었을까? 응? 25번 틀렸니? 21번? 25번. 뭐 해볼까요? 다 맞았어? 괜찮아요? 안 해봐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정리는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오라고 얘들아? 영훈이 아까 못 들었지? 일요일 6시야. 다음 주부터. 영훈아, 너 윤영쌤 알지? 아, 윤영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쏘리. 미안. 예진쌤 있잖아. 우리 이거 실전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해주던 선생님 있지? 그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일단 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일단 6시에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실전으로 나가긴 할 거고. 알겠지? 수고했어.